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성익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올해 사회정책 포럼의 마지막 포럼으로 다문화 포용 정책의 부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확산이라는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올해 이번 포럼의 구성은 먼저 1부에 두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각각 30분씩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윤정 박사님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희선 박사님이 다문화 관련 주제로 각각 30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 5분간의 휴식을 가진 뒤에 2부에서는 조태준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님이 자장을 맡으셔서 네 분의 토론자분과 함께 50분가량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번 사회정책 포럼의 주관 기관인 교육부의 이상원 차관부님의 개회사 영상을 보시고 일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부 이상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오늘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주 배경 인구는 2020년 222만 명에서 2040년에는 352만 명으로 증가하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령기의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약 2배가 될 전망입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므로 이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방안, 결혼 이주 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등의 적응을 위해 진로 지도와 역량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입국 초기 결혼 이주 여성 집중 지원을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동등한 출발선에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부처와 현장에서 보완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촘촘한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관부님, 개회사님 감사합니다.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부의 주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윤정 박사님께서 다문화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윤정입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윤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다문화 관련된 연구를 보사연에서 주로 이제 이주 배경 아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문화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주 배경 아동 통합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2018년도에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협동과제로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 연구 기관이었고, 노동연구원,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오늘 나중에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희선 박사님도. 김희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이주 배경 아동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발달에서의 과업들, 그리고 저희가 이 연구에서 수행했던 인터뷰의 결과들, 그리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 이주 배경 아동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 이민자 여성이 낳은 아이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이주 배경 아동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이주 배경 아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엔이라든지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권리 보장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의 주체, 지원 대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2018년도의 연구에서는 한국 이주 배경 아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들이 있겠고,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입국해서 한국 남성이랑 결혼하기 전에 본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나서 이 아동들이 중도 입국 자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이탈 아동, 북한 이탈 아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북한을 이탈한 여성들이 제3국 남성과 결혼해서 낳은 아동들. 그래서 북한 여성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3국,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국가 중국이 될 수 있겠죠. 중국 남성과 낳은 아이를 다시 이제 한국으로 불러 들여오는 그런 경우의 자녀들도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아동들,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아동들, 제한 외국인 아동, 그리고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의 자녀들,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난민 아동들, 이렇게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들은 다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느냐, 한국 국적이 없느냐, 한국 국적에 체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체류국이 어디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주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족들이 뭉창 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이제 아동이 있느냐, 그리고 부모를 함께 동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합니다. 또 과연 그러면 한국의 이주 배경 아동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가 추정치라고 했는데요. 이주 배경의 아동의 정확한 숫자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이주 배경 아동이 한국의 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기 어렵고, 다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처마다 그 추정치가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마다 또 이주 배경 아동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 출생 자녀,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즉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의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주 배경 아동들이 이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추계 자료를 보면은 다른 부처보다 좀 추계 자료 숫자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적이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아동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귀화한 부모 및 외국인, 한국인 부모의 18세 이하의 자녀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아동은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한 이 추정치에서 보다 더 많은 아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건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21년 현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이제 이주 배경 아동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주 배경 아동이 직면한 환경 변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 이주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주 유형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죠.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난민 자녀,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이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주와 함께 가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 해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한국으로 이주한 게 아니라 뭐 엄마가 먼저 오고 아빠가 먼저 온다든지 아니면 이주하는 과정에서 가정 파탄이 일어난다든지 또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이제 뭐 한국 새로운 남성과 결혼하고 새로운 남성과 결혼했는데 벌써 또 파탄이 나서 다른 뭐 본국의 남자랑 결혼하고 굉장히 그 가족 관계가 이주와 더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가족 안에 있는 아동들은 이런 복잡한 이주와 함께 복잡한 가족 관계에 그러니까 아동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가족은 중요한 부분이죠. 아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근데 이주도 어렵지만 이주와 함께 이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업에 직면하게 그리고 또 이주 배경 또 부모들은 뭐 한국에 오는 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 아동들이 혼자 집에서 남겨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이주 배경 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친인척이 없고 그래서 이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육의 지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 발달 가업, 이제 아동 생애 주기별로 제가 제시해 보았는데요. 영유아기 0세부터 6세는 세계 초기의 경험의 시기로서 이제 아동 발달의 연속성과 누적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언어 발달 지원, 보육에 대한 지원, 언어 장애, 발달 지원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주 배경 아동에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동기 7세부터 12세는 가족관계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의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아동들은 학교에서 한국인 또래와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교사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기 이제 13세부터 18세는 14세 이하는 학습 지원이 필요하고 15세부터 이제 진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진로 교육. 18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관련 이제 그 진로를 알아봐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이주 배경 아동들은 본국과 다른 한국의 교과 과정 때문에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 배경 아동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이중적 취약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주 부모 아니면 아동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주로 인해서 언어 능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문화적인 격차를 경험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에도 굉장히 부족해졌지 이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동반된 가족의 변화로 인해서 이 아동들은 국제 결혼 과정, 부모의 이혼, 재혼, 별거 그리고 재구성된 가족에서 뭐 새아빠, 새 형제 자매 여기서 굉장히 또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변화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이주로 인해서 아동들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언어 장벽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도 탈량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국 아동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3국에서 불행한 생활, 뭐 공포와 가게, 특히 이제 이것이 탈북 아동이 갖고 있는 또 어려움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주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 새로운 가정 구성의 만남, 외국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엄마가 먼저 들어오고 아동들은 본국에 남아서 뭔가 친인척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데요. 이때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낮은 애착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 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이주 배경 아동들은 한국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거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연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 동포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뭔가 이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본국에 들어갈 때 한국인 남성과 같이 낳은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한국 국적의 아이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베트남 현지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한배 가족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낳은 그 아이들,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는 한국 국적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피노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이 각 네 국가가 이제 각 나라에 있는 한국의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국가의 그 통합한 그걸 발표를 할까 그러다가 너무 이게 양이 많고 그리고 한국의 정책을 얘기하게 때문에 주로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수행했던 인터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거주 이주 배경 아동의 이제 목적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가 아동 발달 과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이주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아동 발달 과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주 배경 아동은 이주와 가족의 다양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다른 아동에 비해서 취약한 환경에서 양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우선 이제 아동이 경험하는 이주 경험으로 인한 과업입니다. 우선 한국의 공교육 체계로부터의 배제를 당합니다. 이건 이제 자발적 배제, 비자발적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는데요. 자발적 배제는 이주 배경 아동들이 한국인 언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학교 다니기 싫다. 나는 그냥 검정고시를 보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정고시가 더 쉽다는 거죠. 편하고. 그리고 비자발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모든 이주 배경 아동, 우리 한국에 국적이 있던 없던, 체류 자격이 있건 없건 모든 아동에 대해서 교육권을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장을 하지만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뭔가 이유로 이 아동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리가 없다든지, 너가 여기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구해와라. 근데 이주 배경 아동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서류를 준비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공교육 체계에 이제 편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 체계로부터 편입이 되지 못하고 학교에 못 다니니까 이 이주 배경 아동들은 한국의 또래와 어울릴 기회가 없어요. 혼자 검정고시 학원이 다니고 그러니까는 한국인 또래하고 어울려서 이제 한국어도 이제 발달을 시키고 이제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회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 또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놀리고 따돌림,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래들로부터 단절을 당하는 그런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개발, 인격 형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한국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시험, 한국인 체류 비자를 위한 자격증 시험, 즉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뭔가의 도구로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귀화 시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어려워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본국에서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 귀화 시험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절망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부모의 이주 경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가 가족이 엄청 다 이렇게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엄마 먼저 오고 그리고 아동은 나중에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본국, 출신국에 이제 주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다른 대비 양육자가 키우는 과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그 출신 국가에서 뭔가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부모 자체가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국 실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부모들과 이제 어울려서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한국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혼자서 이제 오롯이
그걸 다 감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친인척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자기 말고 대리 양육자를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인 남성과의 어떤 시댁과 또 이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시댁에서 또 자녀를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인제 결혼 이민자 가정이 본국에서 나온 중도 입국 자녀의 경우 더 그렇죠. 시댁에서 더 이 중도 자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댁에도 기대할 수 없는 거. 즉 친정에도 기대할 수 없고 시댁에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대리 양육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가 인제 한국에서의 체류 자금이 상당히 불안정할 경우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지관에 가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전혀 그 사회 서비스에 접근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동 자체, 자녀들 여지도 그런 사회 서비스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해체된 가족인데요. 이게 입국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라든지 반지하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섭식이 영악하고, 그리고 또 입국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 불화가 많아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경우도 많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게 여성 가정 폭력 내지는 아동 폭력까지도 자녀 폭력까지도 일어나고, 근데 이 경우 인제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아동이 한국 구정이 없을 경우 한국인 아동이 같이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그 사회 서비스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모가 밖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은 이제 집에 남겨져 있고, 근데 이게 또 이중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서 애를 잘 못 보고, 애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고 뭔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이런 가정의 어려움을 이런 외국인 부모들은 더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이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베트남 아동이 그 집안에 방치되어 있고 학대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면 인제 우리나라 아동 같은 경우 학대를 당하면은 부모와 분리시켜서 어떤 양육시설로 가야 되는데, 이 베트남 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어서 어떤 양육시설에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는 그런 어떤 그 활동가들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들어보면은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 발달 관련된 요인으로서 아동이 경험한 이주, 부모가 경험한 이주, 해체된 가정이 여러 가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인제 한국의 공교육으로부터 배제, 한국 또래들로부터의 단절,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학습들, 그리고 부모의 이주 경험이라고 한다면 자녀 혼자 보내야 되는 영유아들, 부모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생활, 친인척 양육 지수의 부재, 부모의 불안한 치료 자격, 그리고 해체된 가족이 갖고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은 열악한 가정의 자녀, 일가정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가정 양육,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기준해서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될 의무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8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떤 국제 협약에 의거해서 이주 아동에 대해서 보장해야 될 권리를 출생 등록권, 체류권, 주거권, 모성보호권, 보건의료, 보육권, 교육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구금되지 않을 권리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권리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주 배경 아동에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들은 한국 국적 아동과 동일하게 신분 보장과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 권리를 법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 배경이라고 하는 사회적 차별과
뭐 이주와 뭐 가족 병에 따른 취약성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지 못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 이 아동들이 좀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권 이외에 특히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주 배경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자체 조례, 보육 조례들을 만들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움직임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보육 서비스 이외에 뭐 지역 아동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또 이 광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주 배경 아동, 특히 이제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 배경 아동에게는 특히 지자체 중심의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 지원, 돌봄, 방과후 서비스 지원 등이 굉장히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정리한 이주 배경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업의 어떤 문제점, 또 현행 정책. 이게 저희가 2018년도 했던 과제라 2018년도에서의 각 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는 주요한 꼭지들을 가지고 현행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아동 이주에 따른 성장 발달 과업 중에서 한국의 공교육 체계로부터의 배제를 당하는 문제들,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에 입국하는 의무 교육 연령 중도 입국자녀를 뭐 추적해서 특별 교육을 의무하자 이런 제안도 해봤고요. 그리고 학력심의위원회 제도로 활성화해서 재학 가능성 판정을 위한 통일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이런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또래들과의 단절, 뭐 한국 또래들이 이제 막 또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거에서는 한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인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뭐 이런 지원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류 자격 유지를 자꾸 이제 그런 귀화 시험 보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학교 안 다니고 뭐 자꾸 이제 체류 자격 시험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 귀화 시험 중에서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하는 걸 해보는 것도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체성 강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지원 서비스가 좀 더 내실화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제보았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이주에 따른 성장 발달이고 여기서 가장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아동 보육과 양육, 돌봄 그런 게 돼요. 근데 보육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체류 자격이 없거나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을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주 배경 아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부족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이제 교육에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육이라든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인풋을 받아서 이런 언어라든지 또 교육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어린 시절이 굉장히 또 인간 형성 발달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 때문에 사회 투자의 관점에서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과 방과후 서비스는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학대 부분입니다. 이 아동 학대 부분이 많이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활동가족 부분에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전혀 개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아동,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이런 아동 학대라든지 방임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나라 아동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추정을 해서 아동을 양육시설에 보낸다든지 그런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30분 하다가 받았는데 25분 만에 끝났네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2018년도에 저희가 출판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여성정책연구원의 김희선 박사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지원 정책 우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30분 내에 신윤정 선생님처럼 아주 정각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회정책 포럼이 다문화 포용 정책, 뭐 다문화 포용 사회 이런 걸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그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다문화 포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접근 방향 좀 모색해보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좀 화두를 던져달라. 이런 미션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 드는 의문은 과연 이 전체 그 포럼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다문화란 무엇일까? 제 생각엔 아마 다문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법적인 의미의 다문화 가족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서 이주와 무엇인가 관련된 그 자신이 이주를 했건 아니면 부모님이 이주를 했건 이주와 관련된 그런 그 집단을 아마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저는 굉장히 정책의 특수성이기도 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리고 과연 어떤 다문화를 떠올리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 또 지방자치단체의 약간 자율성의 폭 이런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한 그 이야기를 제가 기존에 그 연구했던 결과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안 넘어가네요. 슬라이드 쇼를 해야지 잘 넘어갈까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다문화란 말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전 특이한 용어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저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다문화란 무엇일까 이렇게 그 주목받는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 그 독특한 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는 예전에는 이민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민자를 포함해서 그 이민자를 포함한 이주 배경 집단 이런 개념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집단이란 그 자신이나 또는 부모의 이주 경험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특수성을 인정받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분류를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 태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젠가 생애에서 이제 이주한 사람, 이민자 이런 의미 있고 자국 태생이지만 부모의 이주 배경으로 인해서 특수성을 지니는 흔히 이야기하는 2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외국 태생은 학령기에 이주했는가 또는 학령기를 지나서 이주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또 갈리기도 하고요. 이 자국 태생은 부모 모두가 이주를 했는가 아니면 부모 중에 한쪽이 이주했는가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런 그 이주 배경 집단과 관련한 그런 배경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집단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이주 배경 집단이 사회 경제적인 주변화가 되고 이것이 세대를 거쳐서도 대물림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그런 점에서 개별 국가에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제 좀 크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1985년 또는 88년 요즘에 이제 이민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당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렇게 정비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들이 상당히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 그리고 당시에 그 국적법에서는 외국인 남성 부계주의가 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는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적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도 했고 당시에는 예술 흥행 비자 소지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대두가 됐다가 이것이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국제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의제가 좀 전환이 되고 이게 이제 2000년에 중후반을 들어서면서 다문화 가족 정책, 외국인 정책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관련 기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이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주 배경 집단 또는 이주 배경 자 이런 말보다는 한국의 정책에서는 크게 보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 집단에 따라 이제 이 터미놀로지가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또는 결혼 이민자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좁은 의미의 이제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이주 배경 세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제한 외국인 정책 그러면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는 뭐 중도 입국 청소년, 다문화 학생, 이주 배경 청소년 이런 집단들은 다문화 가족이나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포함해서 크게 보다 좀 큰 의미에서의 이 외국인 주민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런 집단이어서 이주 배경자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그와 뭔가 관련된 복잡한 터미놀로지가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가족이냐 다문화 가족이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은 나누어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집단 대상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문화 가족 중에 일부는 외국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가족이 아닌 집단이 생각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주 배경 집단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이제 2019년 자료를 가지고 해본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결혼 이민자하고 외국인 귀화자가 이제 다문화 가족의 이민자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자녀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 집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한국인 배우자나 그의 가족이 요 집단이 다문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좀 재외동포라든지 뭐 영주권자, 전문 인력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 주민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할 것 같고 그 이외에 신윤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숫자도 사실은 알기 어려운 미등록 체류자라든지 또는 무국적자 같은 그런 집단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에 지금 두 집단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다문화 가족이기도 하면서 외국인 주민이기도 한 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현실에서는 그 집단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그 집단 구분의 모호함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그게 더 심각하게 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이 관련 조례가 어떤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본 건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그 경기도 내에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목을 제가 한번 뽑아본 것인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라고 한 그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기초자치단체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많고 이제 그 다음에 화성시 한 곳에서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그러니까 이제 21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에서 이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는 이 두 집단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게 현장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가 이제 구분되어 있는 이게 이제 현재 중앙정부의 법은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두 조례를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하고 이제 8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없이 그냥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이 조례 구성만 보더라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이 기초자치단체 정책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들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의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각각의 조례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수원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가 이제 나누어져 있는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각 그 조례에서만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취업 지원이라든지 뭐 임출산이라든지 또는 뭐 아동 보육 교육이라든지 가정 폭력 예방, 뭐 피해자 보호, 또 가족 생활 교육, 부모 교육 같은 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응급구호라든지 문화행사, 체육행사 개최 같은 부분은 사실은 명시하고 있어서 이 정도가 사실은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지원 범위에서는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부천시는 외국인 주민 조례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하나의 조례에서 사실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한데 조례 지원 대상은 중앙정부의 관련 법하고 사실 같은 구성을 따르고 있는데 지원 범위는 뭐 예를 들어 직업훈련과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가족상담이나 부부교육 같은 것은 아까 수원시하고 같이 여기에서는 이제 다문화 가족한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출산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는 차별 방지나 인권 옹호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게 부천시에서 좀 특이했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을 조례에 집어넣었다. 이것은 이제 수원시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뭔가 본인들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을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조례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이 하나의 조례에 있는데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두 파트에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한 부분에서만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2020년에 지자체가 본인들이 한 사업 중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것을 낸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과연 그 지자체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지? 그러니까 그게 중앙 정부나 또는 관련법에서 이야기하는 다문화 가족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지자체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서도 다문화 가족에게만 포함된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문화 가족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밖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문화 가족과 그 이외에 외국인 주민을 모두 포함하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 없이 외국인 주민만 포함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혼 이민자 지원이나 자녀 지원이나 또는 가족 단위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 외국인 주민 대표 회의라든지 또는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포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데도 있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 가족 이렇게 약간 이 광주에서는 아마 고려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시책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이 외국인 집단을 다문화 가족 이외의 집단을 사실 이렇게 명시한 경우들도 있어서 실제 지자체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보더라도 다문화 가족하고 그 이외의 외국인 주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9개 도에 대한 부분인데 9개 도의
우수 사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하나 여기에서는 경기도가 다문화 가족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는 영주권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이제 다른 사항은 앞에 보신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외국인 주민,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과 그 이외의 외국인 주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경계가 좀 모호한 면이 있더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뭐 분포 또는 이주 배경 집단의 분포는 과연 어떻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외국인 주민의 분포를 한번 제가 찾아본 것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자체별로 외국인 이 가로축은 외국인 주민 전체의 규모고 이 세로축은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문화 가족에 포함된 이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축은 이 외국인 주민 그러니까 세로축은 그 다문화 가족의 이민자의 분포인데 보시면은 뭐 안산 같은데 굉장히 특이하게 외국인 주민도 많고 결혼 이민자와 이제 귀화자도 굉장히 많은 도시 있고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도권의 집중 거주 지역 그리고 지역의 주요 공단 지역이 아마 좀 특이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외국인 주민이나 또는 이 다문화 가족의 분포가 굉장히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걸 이제 이 표에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주요 집중 거주 지역만 이제 지자체명이 드러나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은 지자체명이 안 드러나서 제가 이제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다른 그 지자체들의 세부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민 전체를 보시면은 3만 명 이상 되는 데는 13군데 있고요. 그 반면에 외국인 주민 전체가 5천 명이 안 되는 지자체가 전체 229개 중에 122개가 되니까 절반은 사실 넘는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 규모가 5천 명 미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만 보시더라도 이제 5천 명이 넘는 데가 한 14군데 정도, 그 다음에 1,000명이 안 되는 데가 이제 122군데 이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지자체,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이 5,000명 미만이고 다문화 가족에 포함된 이민자도 한 1,000명 미만인 굉장히 그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고 대부분은 그렇게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 외국인 주민하고 이제 다문화 가족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그런 외국인 주민 중에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도 굉장히 이 구성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좀 살펴봤더니 전체 그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13군데가 이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40% 이상 되는 아마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48.9% 한 절반 정도 외국인 주민 중에 절반 정도가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그게 2군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선하고 아마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2군데가 제일 높았고요. 반면에 10% 미만,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중에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는 경우가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90%는 다문화 가족이 아닌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곳이 11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아마 울릉군이 7.8%인가로 제일 낮았어요. 아마 울릉군은 제 생각에는 어업 노동자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다문화 가족 이외에 그 외국인 주민의 구성도 명확하게 더 봐야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것까지 제가 이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체 그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비율이 10%에서 20% 또는 20에서 30% 되는 그 지자체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의 그 규모가 큰 주요 집중 거주 지역은 모두 다 아마 요 구간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족보다 이제 그 외에 외국인 주민이 훨씬 그 수가 많은 상황이고요. 주요 집중 거주 지역엔 다문화 가족은 한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그 이외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 주민 중에는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도 추진을 하고 외국인 주민 정책도 추진을 하는데, 다문화 가족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중앙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강한, 상대적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하고 비교해서 중앙 정부의 그 이니셔티브가 강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저는 약간 제가 이제 뭐 보완적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정책에 비해서는 지자체의 그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정책 추진 체계 자체가 되게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사업에 그 예산을 매칭하거나 이제 전달 체계를 운영하거나 이제 이런 기능이 주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 자체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그 우수 사례 그 부분에서도 보셨듯이 예를 들어 결혼이면 이제 임출산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대학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취업을 지원한다든지 자녀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별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또 이제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다문화 가족 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지자체가 앞서서 이제 그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족의 구성도 지자체별로 굉장히 사실은 달라서 제가 이제 2016년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다문화 가족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가 비교적 많은 이 34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집 분석을 한번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34개를 가지고 나눠봤더니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이제 구분이 되고 또 그 중에 이제 요 맨 마지막에 이 하나의 그 유형에는 그게 좀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3개 정도로 세부 유형을 만들어지는 전반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조선족 중도 입국 자녀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그다음에 저소득 중도 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자녀 최대 밀집 지역, 그다음에 이제 국제 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 그리고 이 국제 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은 다시 외국 성장 자녀 비중, 이건 이제 중도 입국 자녀하고는 다른 것인데, 중도 입국 자녀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보내다가 학령기에 이주한 그런 그 친구들을 의미하고요. 그에 비해서 외국 성장 자녀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자랐는데 외국에서 성장한 경험이 조금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집단입니다.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에 외국 성장 자녀의 비중이 좀 비교적 높은 지역, 또 이제 그에 비해서 영유아기 자녀 비중이 높은 지역, 초중등 학령기 자녀 비중이 높은 지역, 이런 정도로 이 국제결혼 부부 자녀가 많은 지역은 또 좀 세부 요소로 구분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각각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이미 그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족 중도 입국 자녀 중심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소득 중도 입국 자녀 중심 지역은 아까 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서울하고 인천에 6개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 속하는데, 특히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이 지역은 높은 편이고, 이 저소득 문제가 자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최대 밀집 지역은 경기도의 3개 지역이었는데, 이 다문화 가족의 규모 자체가 월등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다양한 성장 배경을 지닌 다문화 가족이 모두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포용의 실험실이 될 만한 그런 실험 지역이 될 만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결혼 부부 중심 지역은 전체 34개 중에 사실 23개가 여기에 이제 묶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다시 3개의 세부 지역으로 나뉘더라. 예, 이 각각의 지역의 특징인데요. 이 가운데 조선족 중도 입국 자녀 중심 지역은 흔히 이주 배경 집단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학업 성취, 그러니까 학업 중단 문제나 또는 취업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이 지역의 다문화 가족 자녀한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다문화 가족 자녀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유독 낮았습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도시형 저소득 중심 자녀 지역은 이 역시 여기도 이제 니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좀 이 사회적인 주변화 또는 뭐 사회 갈등 이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특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최대 밀집 지역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학교는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굉장히 높았고 학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이 저는 특징이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에 사실은 이 지역 유형별로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사업도 좀 개발 방향을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조선족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쉽게 편안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좀 다양한 방안들 또 이 청소년 특징에 맞게 이제 사이버 아웃리치 활동 같은 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예, 저소득 중도 입국 자녀 중심 지역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저소득 자녀에 특화된 그런 이 학습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 최대 밀집 지역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문화 사회 실험실이 될 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 간 연계의 필요성도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후기 청소년기에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원 체계 구축 같은 것도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예, 국제 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 중에 이제 외국 성장 자녀는 자녀 지역은 이 지역에 있는 그 서비스 기관에서도 자신들의 지역에 외국 성장 자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그 지원 체계에서도 중도 입국 자녀한테는 관심이 있지만 중도 입국 자녀가 아닌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자란 것도 아닌 한국에서 자라긴 했지만 외국에서 산 적이 있는 이들의 특징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도 발달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그 대응은 현재로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어서 새롭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유아기 자녀가 많은 그런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은 기존의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내실화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영유아기 자녀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이 필요로 하는 그 서비스의 유형이나 내용이 바뀔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등기, 초중등 자녀, 이제 학령기 자녀가 많은 지역은 이 지역은 아마 이제 예전에는 국제결혼 부부가 많이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이제 국제결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보나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학교하고 이제 다문화 가족 그 지원센터 또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그 이야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다문화 가족 정책에 비해서 사실 외국인 주민 정책은 그 지자체 차원의 전달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 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특정한 그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집단에 대한 그 접근을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주권자라든지 유학생 또 전문 인력, 고려인 가족 등 지자체가 또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이민자 집단 또는 이민자 가족에 대한 접근을 해나가는 사례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미등록 체류 아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등을 통해서 또는 뭐 민간단체를 통해서 미등록 체류 아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면 아마 시간 내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민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하고요. 보시면 아마 영주권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특별한 처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작년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접근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이 영주권자가 다문화 가족이 아닌 이민자,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처우의 대상이 지자체에서는 되고 있구나, 이런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한테도 이게 지자체가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정책에서 지자체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지자체가 이렇게 자율성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는데,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주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건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준다면 어느 외국인 주민 중에 누구까지 줄 것인지, 이런 거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도 컸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재난기본소득의 조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대상이 규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만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도 있었고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아예 외국인,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서 이 외국인과 관련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제 작년 5, 6월쯤 되면서 이제 아마 여기에서 외국인 차별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5, 6월에 이제 결혼 이민자하고 영주권자를 집어넣고,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확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지자체의 정책 대상 범위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고 그 자녀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보육 지원을 이제 민간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자체별로 사실은 외국인 주민의 수나 구성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하고 외국인 주민 정책이 중앙에서는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자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이외에 이민자 지원 사업이 사실은 다문화 가족 지원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도 지자체가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이제 다문화 가족의 세부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 지자체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 주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이니셔티브가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등 훨씬 더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자체 사업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2부 순서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정도 휴식을 갖고 정확하게 3시 10분에 2부의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5차 사회정책 포럼의 종합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조태준입니다. 먼저 신윤정 박사님 그리고 김인선 박사님께서 좋은 주제로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4분의 토론자께서 참여를 하셔서 2개의 발제문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요. 각 발제자분들께서는 한 7분에서 8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발제자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조금 영역과 관계없이 자율 토론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모신 4분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고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익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참여해 주셨고요. 네, 강희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경득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중에 참여해 주신 그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 강복정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의 이주 배경 아동 통합 지원 중심으로 한 우리 신유정 박사님의 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강복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신유정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김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한 2006년부터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결혼 임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신정 박사님의 이제 주제문을 보면서 이주 배경에 대한 그 우리 아동들의 이제 정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나 내용들에 있어서 정말 모두 다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그 개선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행안부에서 조사한 외국인 주민 현황 중에서 만 18세 이하 그 외국인 주민 자녀 수가 2011년에 비해서 2019년에 굉장히 한 10만 명 이상 그 증가한 걸 보면 전체 외국인 수도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자녀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여러 가지 통계도 이제 발표됐고 우리 신유정 박사님도 나오는 통계마다 이제 출처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다문화 학생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012년에 비해서 2020년에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인구 통계에서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태어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출생아 수 중에서 한 100명 중에 6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이고 또 그 비율은 이제 전체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출생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제가 이쪽에 이제 그 내용이 되어 있지만 다문화 학생의 그런 수도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유형별로 보면 국제 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굉장히 늘어나고 전체 그 비율도 그 2012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자료들은 그 최근 통계라서 그 기존의 발표문의 2018년도 자료들이라서 그냥 참고로 2020년 것까지 추이를 그냥 넣은 거고요. 신 박사님께서 이제 그 정책 개선 방향의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성장 발달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목조목 어떤 지금 현재의 그 이제 아동의 이주에 따른 성장 발달 과업에 따라서 문제점과 현행 정책, 개선 방안 등이 잘 지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방안들이 잘 제시됐는데 그냥 저도 이제 토론을 하니까 뭔가 조금 더 평상시에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서 실행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몇 개 좀 적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 개선 방안 첫 번째 아동의 이주에 따른 성장 발달 과업에서 조금 더 덧붙여
덧붙이자면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만약에 학교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2020년부터 좀 개선이 돼서 그 전에는 부모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이 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실제 알아봤었는데, 그 후에는 교육장이 학교를 알아봐서 연결해주는 제도로 좀 개선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11년도 이후에 결혼 비자 발급을 하는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도 한국어의 기본 수준을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을 받는 뭐 1급을 따서 온다거나, 아니면 뭐 상호 배우자 간의 제3국 언어 내지는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언어에 소통이 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발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이제 영아기 때 혹은 뭐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떼어놓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심정도 좀 되게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중도입국 자녀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좀 사전에 조금 더 이렇게 겪는 시기를 조금 더 압축하려면 이제 한국에서 중도입국 자녀를 이제 초청하거나 혹은 뭐 입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그 단계 안에서 자녀를 한국에 오면 이제 조기 안정 혹은 뭐 조기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좀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뭔가 체크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학교 내지는 뭐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관들, 공공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계획서에 맞춰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이주에 따른 성장 발달 과업인데, 부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겪는 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 임자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또 이제 여기 고용허가제 기간이 지났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여성가족부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제 부모 상담이나 또 자녀 상담,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회의 뭐 코로나 이후의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대책에도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 교육을 좀 이수를 하는 걸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가정 내에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모 주도하에 좀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한다면 현행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언급된 얘기지만 다문화 가족의 범주를 현재 이제 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한 국제 결혼에 하거나 혹은 귀화자나 이 범위를 넘어서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나 또 유학생의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 가족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의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해서 아동과 부모가 양육 욕구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 관계, 가족이 해체됐다가 합쳐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가족 관계에 따른 이제 성장 발달 과업에 대해서 신 박사님이 이제 제안하신 개선 대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결혼을 하고 왔다가 이제 귀화를 하고 이혼을 한 후에
또 그 본국의 다른 이제 분과 결혼을 하게 해서 한국에 살게 되면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미 이제 한 사람은 한국에 귀화까지 했기 때문에 한국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배우자의 출신국 언어라든지 문화 이런 둘이 적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는 본국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녀를 또 낳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국인과 결혼을 처음에 초혼으로 올 때는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한국어를 빨리 익히고 자녀 양육하는데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지만 나중에 이제 그 국적 취득 후에 새로운 이제 본국 출신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지금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방임하는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제로 그 가정에 뭔가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할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방치하게 되는 경우는 두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 모두 취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어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근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되면서 그게 지자체에서 그 아동이 있는지, 그 아동이 지금 어떻게 돌봐지고 있는지까지 좀 연동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이제 농촌, 어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실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종식되거나 어쨌든 인구의 이동은 늘어날 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주 배경 아동들은 연령이 뭐 2, 3세부터 18세 이후까지도 이제 많이 국내로 뭐 새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성장은 또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출신국 나라에서 성장하다가 한국 국적이면서 한국어는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부모의 상황이든 가정의 환경을 떠나서 이 아동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데 온 사회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신 박사님께서 제안한 여러 가지 지금 실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정책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몇 자 조금 더 그냥 평상시에 고민했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주 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미시적인 구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논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나름대로 부처 간 정책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그 인식 개선이라든지 또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현 교수님께서 신 박사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장익현입니다. 예, 저 간단하게 그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 아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강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동이
그래서 성인들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은 뭐 체류 자격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불법적 체류자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우리가 유네스코의 아동권리 협약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봤을 때는 사실은 부모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던지 간에 어떤 체류자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기본적인 보호나 돌봄은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 제안으로 주신 것들을 다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주 아동만 겪는 문제점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아동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점인가, 약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약간 이제 돌봄의 문제라던가 뭐 이렇게 사회적 지지망이나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가족 해체, 뭐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의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던가 아동 학대 체계 개선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보면은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일단 보호를 받고 모든 아동들이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주 아동이라고 했을 때 더 특별하게 필요한 지원들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 두 단계로 나눠서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쌓아 올리고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시해 주신 것들은 그냥 다시 이렇게 차원을 좀 달리해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말씀 한 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주체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강복정 아까 뒤에 발표하신 그 여성 연구원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에서도 좀 느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책을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방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이런 서비스는 지방 정부가 사실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재정의 취약성이라든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자체 구조 자체가 중앙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지방 정부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의 같은 내용을 이제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 더 체계를 구성하는데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좋은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부모 교육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신데,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강복점 박사님 말씀 듣다가 이제 문득 생각난 건데, 이렇게 부모 교육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늘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약간 뭔가 의식이 깨어 있거나 뭔가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 더 교육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저도 이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인 그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행하고, 좀 약간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게 일단 그 보호 체계의 다각화 입체화 뭐 이런 식의 접근을 조금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처가 일방적으로 또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보호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뭐 조금
뭐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인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교육 체계도 조금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윤정 박사님의 그 발제문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로 김희선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강희영 본부장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발표 모두 인상 깊게 들었는데 아마도 제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 차원의 접근 방향 모색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민이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하지만 사실 국경 통과한 이후에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정책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김희선 박사님의 그 발표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김희선 박사님 말씀처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분리된 정책 지원 체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담당 부서조차도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이고요. 관련 조례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인구 특성을 반영해서 사실 서남권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중심의 중국동포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 정책은 이제 중국동포 관련 정책들이 보다 특화 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모든 이주민에 대해서 차별 없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 외국인 주민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체류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정책에 그리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만나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체류 자격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없다면 우리 모두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정책의 대상을 좀 확대해달라라는 것들은 사실은 주류 외국인 주민 정책, 주류 다문화 가족 정책에서 비껴선 이제 이주 배경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사실은 인구적으로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더 많은데, 우리는 국민의 아이를 낳는데 왜 우리에 대한 정책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과 똑같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들이 주민 정책으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책 안에서도 결국은 외국인 주민 전체를 통합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역에서 그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중심에 그 이주 배경 가족 지원 정책이 정말 이주 배경 가족 전반으로 확장이 되고 일할 권리를 비자 체류 자격에 못 박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일부 이제 이주 배경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일하는 외국인 이주 배경 주민 전반으로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이 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한계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2013년부터 그 김희선 박사님 발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그리고 외국인 주민 회의를 통해서 그 이주 당사자들의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좀 더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그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어떤 현장 지원 기관들이 저희들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어쨌든 우리는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제도가 규정한 실적의 우선순위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도 뭐 다양한 이주 배경인들을 그 지원하지 말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법적 다문화 가족이 좀 더 우선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역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센터 역시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이 적극적으로
좀 현장 기관들의 어떤 유연성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현장에서 그 이주 배경민들의 삶은 체류 자격과는 또 그렇게까지 체류 자격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체류 자격이 결혼 이민자지만 알고 보면 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동포 체류 자격에서 영주권을 거쳐서 한국으로 귀화한 분이 남편이 되면서 이제 결혼 이민자 체류 자격으로 변경되는 경우들도 선언권에는 아주 종종 발견이 되기 때문에 선언권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 이민자 체류 자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결혼 이민자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지원 체계들은 좀 더 다르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저희가 항상 고민이 되는 점이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중앙정부 정책이 뭐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다 달리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책 지원 체계가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또 자치구로 내려가면 다르지만요. 하지만 이게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해도 위로부터 오는 정책이 또 각기 차이가 있고 또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청을 통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통합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또 제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희선 박사님께서 서울시의 굉장히 우수한 정책 중에 하나로 보육료 지원을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도 외국인 주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가기는 했지만 그 시책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문제 제기였죠. 어린이집의 어떤 수입 보전을 위해서 해줬다는 점에서 사실 원래는 선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이주민에게까지 좀 긍정적인 효과로 갔다. 물론 모두에게 다 긍정적인 효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책이 과연 이주민을 우선에 놓고 있는가를 이주 배경민을 우선에 놓고 있는가를 볼 때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노력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조금 실질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통합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행정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경득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 박사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희선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자체 차원의 접근 방향 모색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요청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그 방대한 양을 이렇게 내용으로 구성해서 이제 전달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부가 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몇 가지 이제 발표하시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정책이 있어서 뭐 지자체 혹은 지역적 특성 혹은 인구 구성적인 그 특성을 좀 살려야겠다 하는 이런 점이 좀 이렇게 좀 강조해 주시고 많은 사례와 현황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너무 중앙정부 주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자체 특성을 가미한 그러한 이제 제도나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어떤 것은 이제 조례도 반영이 되고 또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강조했지만 여전히 뭐 특히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원이 부족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주도로 되어 있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조금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러한 하나의 이슈로서 또 제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우리 발제자께서 향후 지자체 중심의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 정책 발전 모형을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좀 정립해 나가고, 또 가능하다면 또 유형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사회를 보시는 우리 교수님, 조 교수님께서도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나름 좀 많은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너무 현황 중심으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좀 전달을 하려는데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드는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연구하신 발제하신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전에 협동 연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 박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연구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마 이번 포럼을 통해 갖고 보다 많은 것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셔갖고 이제 그 현황 내지는 소개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문제점을 좀 진단해 주시고 거기서 좀 쟁점을 도출해서 이것이 어떻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에 녹아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역시 또 오늘 포럼의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발제문도 보면 굉장히 그 PT가 한 40몇 장이나 돼요. 그래서 그런 제약 때문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하실 시간이 있어갖고 잠시 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그 용어의 정리나 개념의 정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없지 않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분 발제하신 내용에 보게 되면 이 개념이 어떤 경우에는 혼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자의 뭐라 그럴까 전공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첫 번째 토론하신 선생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이제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외국인 가정, 중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의 개념,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네.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갖고 이제 사용이 되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의미 전달에 있어 갖고 연구 분석의 내용이라든가 연구의 결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갖고 물론 그 동일 학문 내에도 그렇고 학제 간에도 그렇고 약간의 오해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잠시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라 그러죠. 외국인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외에 최근에 이제 하나 또 부과된 게 뭐냐면 코로나19에 관한 그러한 이제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현황을 이제 그 분석해서 갖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포럼 아닙니까? 포럼이면은 이제 그 발제 이슈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발제문에 좀 포함이 됐으면은 조금 더 그 유익한 포럼이 유익한 발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그 언론에서는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한테 뭐 다양언어로 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개별적인 그 언어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지자체가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관련한 그러한 정보를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자체가 제공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김희선 박사님 아주 흥미롭게 발제문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마 특별시와 강력시하고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 사례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해서 관련 여갑을 하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발제를 퍼블리시를 하고 한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줬는데 우리가 7개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네. 제가 또 행정을 하니까 행정학을 하지 않은 이제 타학문 전공자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하는데 정확한 의미죠. 그러니까 7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9개 도가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특별자치도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건 아주 마이너한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그거를 좀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까 고용허가제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차제에 이제 우리 이제 다문화 정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문화 정책 관련 학교도 많고 이민 정책 관련 학교도 많고 그러는데 이 다문화 정책과 이민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고리를 이어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이 다문화와 관련된 이제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쓰는데 저쪽 유럽 쪽이라든가 저쪽 미국 북미 이쪽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연구를 우리 다문화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이민 현상에 관한 연구를 물론 우리 연구에서 우리 학자끼리 공유하지만 또 이제 외국 학자들하고도 이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용어 사용이라는 게 아까 내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이게요. 여기 우리 장익현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도 하고 한 걸음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에 이제 직면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문 분야에서 조금 이 점도 조금 좀 고려해서 또 앞으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김 박사님 논문 아주 발전은 잘 들었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 이 용어가 조금 잘 모르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 배경 집단 뭐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이번 그 발제문 읽으면서 저도 사실 처음 접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조금 모든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조금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조금 클리어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최근 정보를 지자체가 이제 해당 지자체에 많이 계시는 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각 발제자분들께서 최대 4분까지 사용하셔서 토론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제가 궁금한 거를 조금 여쭤보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신 신윤정 박사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강복정 선생님과 우리 장익현 교수님 코멘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이주 배경 아동 문제, 저희 아동권리협약에 다 가입을 하였고, 비준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면은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봐요. 근데 아동권리협약이 지금 거기 있는 제가 제시한 아동 권리들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많은 특히 사회 서비스 부분, 사회 보장 정책 이쪽 부분에서의 그 정책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국적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주 배경 아동 중에서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은 큰 부분을 이주 배경 아동 중에서 국적을 안 가진 아동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관련 연구도 했지만은 이 사회보장 부분, 건강권이라든지 보육권이라든지 돌봄, 이쪽 모성보건 이쪽 부분에서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내국인 중심 정책입니다. 법에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뛰어넘기 이전에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우리나라 아동도 어려운 아동 많은데 어떻게 이주 배경 아동까지 체류 자격,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까지 어떻게 하냐,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아직은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이주 아동들이 많아지고 훗날에 가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법적인 보장, 권리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 이주 아동 누가 더 취약하냐, 누가 더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아동들도 이주 배경 아동보다 더 취약한 아동들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주 배경 아동은 그 이주로 인한 뭔가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언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연구는 2018년도의 연구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와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18년도에 아동을 인터뷰한 것도 거의 10케이스 정도밖에 안 했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근데 이주 배경 아동 아까도 말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게 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센터가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그래서
이 아동의 방치 문제가 특히 이주 배경 아동의 방치 문제가 더 전 심각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아동의 어떤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적인 연구,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정말로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용어 말씀드렸는데 이거 용어 정말 어렵죠. 뭐 다문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외국 문서를 보면은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보고서에서 가능한 이주 배경 아동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고, 다만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용어에 아직은 뭐 다문화 아동 뭐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책을 설명할 때는 그걸 그냥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이 아동들을 설명할 때는 그 국제교육의 어떤 공식 명칭인 이주 배경 아동,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라는 걸 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선 박사님께서 최종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의 또는 법 제도적인 의미에서 다문화 가족은 단지 용어만 특이한 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은 이민자의 가족인 동시에 한국인의 가족이에요. 사실 한국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이민자 가족, 서양식의 이민자 가족을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큰 약간 오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다문화 가족은 그래서 한국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가 이제까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논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1명 이상 포함됐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이 가족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뭐 갈등, 뭐 어떤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하물며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 가족, 게다가 체류 자격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이주 배경 아동 이런 걸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사실은 지금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미등록 아동을 염두에 두고 그 보육시설을 지원한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주민을 그게 직접 겨냥했는가는 강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럴 때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이주민한테 갈 수 있도록,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모든 아동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사회적인 합의를 1차적으로 근거하지 않으면서도 이주민에 대한 일정한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서울시나 경기도의 점수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코로나 상황이 돼서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이제 이민자하고 직접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재난 관련 정보를 PPT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경남의 아마 그 사례 같은 것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외국인 안내문도 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외에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한테 일반적으로 그 정보가 인지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것은 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짐에 따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정책이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는 사실 현재의 쟁점은 다문화 가족 정책은 사실은 그렇게 사회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조금 더 기능주의적인 측면, 좀 더 세밀하게 그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 이런 거에 초점을 둔다면 그에 비해서 외국인 주민 정책은 훨씬 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런 쟁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논리적인 토대 이런 것도
것을 만드는 그런 그 지자체의 능력 이런 것이 또 한 번 그 시험대에 오름으로써 이것이 한국 사회의 그 이민자와 관련한 정책적 접근의 수준을 높여가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외국인 주민 전체로 확대한 그런 그 지자체 사례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해주신 두 분 그 박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